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호흡기 질환을 음식에 비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그 영상에서 기존의 치료로 잘 낫지 않았던 만성기침이라는 질환을 나는 자신있게 요리할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았던 기침 환자분들의 케이스 말고 오히려 까다로웠던 또는 기억에 남았던 기침 환자 케이스를 소개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침으로 오셨던 분 중에 누가 떠오르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겠죠. 몇몇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나던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환자분은 홍이땡이라는 분이에요. 이 환자분이 왜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개원하고 제가 봤던 첫 번째 환자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 주었던 환자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환자분의 병록 번호가 96번인데요. 96번보다 앞선 환자분들, 즉 1번부터 95번까지는 주로 오픈하고 나서 개원식 인사 겸으로 왔던 제 가족, 그리고 친구 및 선후배들이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차트 번호가 10,000번이 훌쩍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까마득할 때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죠. 제 생각에는 권투 선수도 샌드백 막 열심히 치고 운동을 평소에 하더라도 막상 실전에 딱 올라가 보면 기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 뭔가 멍하고 정신없이 막 주먹 휘두르다가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링 위에 내려와서야 아, 이제 이게 비로소 실제 복싱이구나, 내가 이런 대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이 환자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분을 보고 제가 몇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제 스스로 진단을 내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방향은 알겠는데 예우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분이 외모는 최주유 씨랑 조금 닮았는데 키가 뭐 170이 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최주유 씨를 비율 그대로 축소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리 작고 얼굴 하얗고 팔다리 길고 흉곽 좁은,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건성기관지라는 체질의 전형적인 분이었는데요. 기관지의 점액이 부족한 이런 체질을 한의학에서는 폐음이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요. 뭐 이런 진단은 맞게 내린 것 같고 그에 맞는 처방을 의서를 뒤지면서 찾았겠죠.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 환자분이 얼만큼 먹어야 낫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 등 한의사분들이 많이 읽는 고전이라고 하는 의서가 있는데요. 이 의서를 보면 병증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러이러한 증상에는 이런 약을 처방하라, 이렇게 분류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증상에 이 약을 얼만큼 먹어야 낫는다, 이런 예후에 대한 설명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경험의 영역이었던 거죠.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증상에 이 나이에 이 체질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소의 생활 환경이 이렇다면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이 머릿속에 뭐 하나의 악보처럼 이렇게 쭉 플로우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작곡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딱 이 앞 1소절만 알았다고 표현할까요? 여기만 알았던 거죠. 이 불편한 진실을 그 환자분을 보고 나니까 딱 깨닫겠더라고요. 제가 스펙만 놓고 보면 호흡 질환을 다룬다는 한의사 중에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경희대를 나오고 동대학원에서 폐계내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아주 적은 소수만 배출되는 폐계내과 전문의까지 하고 그랬지만 이 실전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인 거죠. 저는 예전에는 원내에 탕전실이 있어서 개원 초반에는 약을 제가 직접 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분 약을 제가 직접 다렸는데 밤에 약을 다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약을 드시고 그 환자분이 언제 나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더라고요. 방향은 알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인턴 레지던트 때도 환자분들을 예진문진하고 검사하고 학생들한테 호흡질환 강의하고 이런 일은 했었지만 약을 받아간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뭐 가격이 비싸서 안 오는 거냐, 뭐 나아서 안 오는 거냐, 또는 그 사이에 어떤 점이 불편했느냐 등의 이런 꼬치꼬치 캐묻는 작업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그 작업을 하진 않는 거죠. 사실 그런 작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노가다 작업이죠. 우리가 병원 경영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CRM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 이런 말인데 보통은 데스크 직원이나 실장님들이 이렇게 맡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개원 초반에 제가 직접 한 2, 3년 했습니다. 왜 했냐면 환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진짜 환자분들의 예우가 궁금했어요.
약을 지어줬는데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좀 진짜 민망하기도 하겠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예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고, 원래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메꾸려면 제가 직접 전화기 들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인사성 멘트가 아니라 기침의 증상은 어땠냐, 목이 간질한 것은 어떻게 바뀌었냐 같은 호흡기 증상 자체의 변화가 궁금했고, 제가 오랜 시간 직접 그 과정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의 차트는 10,000번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실제 환자분들은 알겠지만 본원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30,000시간이라는 법칙이라는 말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이든 30,000시간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또는 프로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뭐 저는 30,000시간 애저녁에 넘은 것 같고요. 아마 그보다는 곱절로 제 시간을 갈아넣은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이 바로 홍이땡이라는 환자분을 봤을 때 그 불편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홍이땡이라는 분은 그 이후에 이제 치료 결과나 후기를 말씀드리면 그분은 제 투지를 높게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 환자분의 오랜 기침이 보름 정도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름치약만 먼저 드렸었는데요. 처방을 내려서. 그런데 보름치를 드셔도 하나도 안 낫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건성기관지 체질의 환자가 그렇게 뚝딱하고 점막에 보습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여튼 그때 저는 보름 그 이후에 낫지 않은 것은 마치 이제 제 책임인 것만 같이 느껴졌고, 그 위에 치료는 제 비용으로 해서 약을 지어드리고 그래서 기침이 낫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환자분의 기억에는 크게 남았는지 지금도 이제 한 번씩 기침이 있으면 본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실 때는 원장님 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런 덕담의 말씀도 해주셨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남편분의 기침의 약도 뭐 짓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기침이 나는 분은 중년의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분에게 밥을 얻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진료를 하다 보면 잘 나았다고 고맙다고 선물 같은 거 주시기도 하고 밥을 한번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증은 완치가 없는 병이고 이런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체크하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게 봐야 되는 질환을 지금 이 포인트에서 뭐 만족한다고 해서 선물을 받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 케이스는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선뜻 밥부터 먼저 얻어먹었던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6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제가 환자분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혹시나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인지를 꼭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덕수궁 근처에 음악으로 유명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환자분을 진료한 게 대략 7년 전쯤인데요. 그 당시에 그 학교의 학생이 유명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해서 원래도 유명한 학교지만 더욱더 이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릴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원장님 쉬는 날 있으시면 학교 주변 분위기도 좋은데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환자분은 그냥 아마 인사치료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학교가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음악을 하는 분들은 다들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학교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교장 선생님을 통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제 아버지 뻘의 환자분에게 밥도 얻어먹고 교장실에서 차도 한잔하고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날 저의 그 행동은 정말 뻔뻔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 치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첫 번째 홍이땡이라는 분을 진료할 때 저였다면 이런 행동은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근데 다행히 이제는 기침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적이라고 하죠. 그게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뻔뻔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원장님, 만성기침이라는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자,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세요. 기침 치료의 핵심은 수분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의 호흡기가 얼마큼 탈수가 되어 있고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게 내재적인 체질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점액이 얼마큼 빠른 속도로 차오를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점막의 탈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점액이 빠르게 차오를 것 같다 이러면 이 사람은 우등생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점막의 탈수도 심하고 점액이 차오를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이 환자분은 집요하게 붙들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구분을 잘하고 빨리 파악하면 기침 치료를 잘하게 되는데요. 제가 호흡기 질환에서 기침이라는 것은 정말 기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기침을 넘어선 호흡기 질환, 즉 기관작장증, COPD, 폐소염증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이 교장 선생님은 제 눈에는 우등생이 될 자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래요,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치료 결과도 좋았고 그 이후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는 세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임산부의 기침입니다. 제가 호흡기 질환에 부담이 되는 직업 탑5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의 호흡기 질환이 참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이 환자분을 봤을 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좀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분을 봤을 때가 1년 전 딱 이맘때였는데요. 41세의 여자분이신데 배가 꽤 부르셨더라고요. 임신 28주 상태셨는데 천식으로 2년 전부터 고생을 했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기침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왔다고. 이 환자분을 평가를 하자면 악조건들이 참 많았어요. 천식 환자분들이 보통 흡입기를 쓰잖아요. 이분도 신비코트 쓰다가 렐바로 넘어오신 분인데 임신하면서는 흡입기를 쓰는 게 좀 그래서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식 증상이 나타나겠죠. 단순히 기침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도 하면서 쌕쌕거리는 천명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명음이 있다는 것은 이 기관지가 단순히 건조한 게 아니라 기관지가 수축도 이렇게 좁아졌다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임신 이전에는 비염약으로 수도에페드린도 종종 드셨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평소에 코막힘이 자주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무실 땐 아마 입을 벌리고 주무시겠죠. 게다가 쉬면서 그냥 출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무원으로 낮에 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체중이 원래보다 8kg 불었지만 이 손가락을 보니까 이 섬섬옥수 스타일로 굉장히 가늘고 긴 건성기관지 체질도 뚜렷하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악조건이죠. 간혹 호흡기라는 증상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요. 기침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주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라인이 간질간질하고 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뭐가 넘어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불편한 것은 단순히 이 부분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부를 포함한 가죽, 그리고 이 여기 위쪽의 상기도가 이게 다 같이 무너져서 그래요. 원래도 피부 점막이 건조한 사람이 임신하고 살이 찌면서 얼굴로 열이 올라오고 코는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그리고 내원하는 시기가 1월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차고 건조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히터 영향, 나가면 찬 공기, 이 콤보를 계속 접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홍익땡님 볼 때 저였으면 아마 이 환자는 절대 치료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 환자분을 볼 작년 시점에서는 이미 호흡기 질환의 큰 틀에 대해서는 완전히 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태아의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지나 장기의 분할은 다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생약인 한약을 투여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환자분 또한 이러다가는 애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에 한약 투약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군무원이라고 해서 저는 파주 최북단에 있는 뭐 최전방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 환자분의 말처럼 처음엔 정말 기침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했고, 원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 환자분이 내원하신 것은 차트를 보지 않아도 이 대기실에서 기침 소리 들리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점차 기침도 좀 잡히고 천명조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에는 여기 오신 지 한 2개월 지났을 무렵인데요. 2개월 조금 못 돼서 이제 친정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원장님 저 이제 출산 잘했습니다. 건강한 공주님 잘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초산 연령이 높아져서 35세 이상의 임산부도 자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40이 넘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다행히 기침이라는 고비를 딛고 임신과 출산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저도 참 기분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만성기침이라는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을 이야기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과 에피소드들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오늘 언급드린 케이스 외에도 정말 치료가 까다로웠다고 생각한 케이스는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의 저편 속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케이스도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른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제 허를 찔렸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